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미카엘 하네케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자, 그러면은 도덕의 계보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도덕의 계보에서 중요한 것은 귀족과 노예의 도덕에 전도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반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귀족의 도덕이 좋고 노예의 도덕이 나쁜 건데 이 가치의 전도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말해서 귀족의 도덕이 굉장히 나쁜 것이고 노예의 도덕이 좋다라고 가치가 뒤집어 엎어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귀족의 도덕은 뭐고 노예의 도덕은 무엇이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귀족의 도덕은 굉장히 대담함과 용맹함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가치가 굉장히 높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다수의 노예들은 어때요? 그런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용맹하게 떨치는 그런 종류의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찌그러져 있고 굉장히 그 고통받고 핍박받고, 그런데 분하기는 하잖아요. 왜? 인간의 폭력성은 외면으로 향하지 내면으로 향하는 것이 사실은 원래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원한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굉장히 고통받게 하는 원한의 양태로 표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원한을 공통의 매개로 삼아서 자신들을 핍박하고 자신들을 억압하는 귀족들에게 거꾸로 전복을 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노예들은 귀족들의 억압을 이겨내지 못한 비겁함을 선량함으로 바꾸고, 내가 귀족한테 억압을 받을 때는 그런 거는 사실은 착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얻어맞을까봐 그렇게 못했던 거는 내가 사실은 순종적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러한 근본적인 원한을 용서라는 이름으로 바꾸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조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원한 자체가 창조적인 것이 되고 가치를 낳게 됨으로써 도덕에서의 노예 반란이 시작된답니다. 여기서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적인 반작용, 즉 행위상의 반작용은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상상의 복수를 함으로써 자신들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려는 자들에 대한 원한입니다. 모든 고귀한 도덕이 자신에 대한 의기양양한 긍정에서 자라 나오는 반면에 노예 도덕은 애초부터 외부적인 것, 다른 것,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을 부정한다는 거죠. 가치를 정립하는 시선을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바로 원한의 속성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의기양양한 것이 아니라 내 바깥에서, 마치 귀족의 도덕이 자신의 내부로부터 의기양양하게 나오는 것에 비해 노예 도덕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가지고 있네, 저 인간이 나보다 돈을 더 버네, 저 인간이 나보다 더 힘이 세네, 어떻게 보면 외모적인 거나 내면적인 거나 다른 것으로부터 부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데 나는 굉장히 굴종하고 그가 무섭고 그녀가 무섭고 다른 사람이 무섭지만 마치 그것이 아닌 양, 그것을 겸손한 척인 양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것이 노예 도덕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노예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을 원한으로 삼고 이것을 하나의 법칙적인 어떤 보편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의 반란을 획책하는 계층이 사실은 사제 계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니체는 막 나가죠. 막 나갑니다. 저도 이거를 다른 곳에서 강의를 했는데 참 읽기가 참 막 나갈 때가 있어서 오늘은 이제 가볍게 할 생각이었는데 읽다 보니까 또 막 나가네요. 그러니까 조금만 읽고 한번 이렇게 계속 해보겠습니다. 참 읽기가 참 그래요. 자, 최고의 세습 계급이 동시에 성직자 계급이며 따라서 그 계급을 전체적으로 특징 짓기 위해서 성직자의 기능을 상기시키는 수로를 선호하게 되는 경우에도 정치적 우위를 나타내는 개념이 언제나 정신적 우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귀착된다는 이런 규칙에는 지금까지 어떠한 예외도 존재하지 않는다.
예가 나타날 수 있는 계기는 있을지라도. 자, 이 경우 예를 들어 처음에는 순수함과 불순함이 신분적인 차별의 표시로서 대립된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좋음과 나쁨이 나중에는 더는 신분을 나타내지 않는 의미로 전개된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 사제들의 반대편에 귀족의 가치가 존재합니다. 기사귀족이죠. 사제들이 병들고 신경쇠약 직전의 상태에 있는 것에 반해서 기사귀족은 강력한 신체와 자유로우며 대담함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앞선 언급에서 드러났듯이 사제계층은 도덕에서 반론을 직접적으로 기획한 계층입니다. 왜? 그래야 다스리기가 쉬우니까. 그래야 길들인 양으로서 다스리기가 쉬운 상태가 되니까 사제들은 기사가 가지고 있는 용맹함과 기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활력을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치가 아니라 굴종하고 순종하는 가치야말로 정말로 대단한,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라고 대다수의 군중에게 무기력함을 종용한 겁니다. 자, 니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죠. 사제들은 가장 사악한 적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무력함이 다른 사람들 안에서 자신들이 복제할 수 있는 비할 데 없는 유독성을 지닌 증오를 그들 안에 낳기 때문이다. 사제의 증오가 특히 두려운 점은 그런 증오가 반동적일 뿐인 사제의 힘이 의존하는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해 목표로 삼는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볼 것은 처럼 이는 사제가 어떤 통상적인 것도 아니라는 점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남겨두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을 확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원한을 일으킨 건강, 힘, 그리고 강력함의 모든 징후를 말살하기 위해 적들을 공격한다. 그럼으로써 사제가 그 자신의 존재 조건을 파괴한다는 사실은 그의 일을 고무시키는 무해의 의지의 증거이다. 다니엘 코노웨이 선생님이 한 이 말에는 굉장히 역발상적인 힘이 존재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나오면 그 반발로 그 당하는 사람도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가 있다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내가 강하게 친 만큼 이 사람도 강하게 받아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제는 이미 자기 자신이 무기력함으로 신경쇠약 직전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 사람도 이런 사람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무기력하고 이런 신경쇠약 직전에 있는 사람을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이런 병든 정신이 이 세계 자체를 이미 허물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내가 세게 친 만큼 그 역발상으로 그 반작용은 또 내가 친 만큼의 반작용이 오겠죠. 하지만 이 역발상으로 사제계층은 이미 자기 자신이 시체처럼 죽어있고 내가 그 바깥에 빠져있는, 그 상대방을 그렇게 약하게 만드는 것으로 대중을 약화시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은 또 올리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니체에 대해서 더 확장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